저희 폴란드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랜 수고한 사업인데 네. 그 꿈이 실현되는 날이 올란가. 네. 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QNS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멋있게 생겼어요. 그쵸. 딱 봐도 기종 아는 거는 우리 그 KF21밖에 없습니다. 딴 건 다 헷갈리는데. 자,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KF21 보라매를 위해서 또 한 번 박수 칠 일이 생겼는데요. 지난 6월 말 모든 시제기가 비행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와, 개발자 및 관계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모두 다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마지막 6호기가 말씀하신 예. 그때 이제 비행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6대 모두 첫 시험 비행이 이제 모두 성공하게 됐는데 네. 아, 이게 6분이군요. 네, 이제 이륙하는 장면이고요. 밑에 무장청이 뭐 미사일 같은 것도 달았네요. 네, 미티어 가운데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고요. 여기 보면 끝에 006 그러네요. 예. 날개 끝에 예산 훈련 비행단의 8조로에서 이착륙 하는 형태로 이제 시험 비행들이 이루어지는데 6호기 경우는 약 33분 동안 첫 비행을 했고요. 이게 쭉 한번 그동안 이 경과를 보면 지난 1월에 처음으로 이제 초음속 돌파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에이사레이라 탑재 시험을 했고 3, 4월에 이제 공대공 무장 분리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이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금까지 착착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6기가 진짜 동시에 만약에 그 편대비행이라고 해서 착 이렇게 비행하면 진짜 눈물 흘릴 우리 그 밀리터리 매니아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애국심 막 쏟아나는 거죠. 예. 뭐 이번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예. 좀 시험 비행하는 가운데 편대 비행을 할 수는 없고 그야말로 시기상조죠. 아, 네, 아직은. 하지만 이 KF21 시제기 6대가 한 자리에 모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6기, 6대.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장면이고요. 보기만 해도 위험이 대단한데 보시면은 시제기들이 비슷한 듯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 2, 3, 5호기는 단좌, 즉 1인승이고요. 그리고 4, 6호기는 복좌입니다. 그래서 2명이 탑승할 수가 있게 된 게 이제 4호기하고 6호기인데 내부에 연료 탱크니 뭐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히 의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지만은 나머지는 그냥 단자기하고 똑같은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뭐 구별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향후에 비행 시험을 계속하면서 단자기와 복자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형상 등 뭐 미세한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또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임무 등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사진의 그 우와 열이 잠깐 묘하다 했는데 보니까 KF21을 그 형상화해서 써 계시는 건. 아,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KF21 이요. 사람들이 그 KF21 글씨를 만든 거예요, 형상을. 이 원래 군에서 이런 거 잘하죠. 요즘은 군에서만 하지 않을까요? 의미 있는 KF21이었습니다. 근데 시제기가 6대 이렇게 여러 기인 거는 뭐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KF21이 이제 총 2026년 상반기까지 이제 1차 개발을 하는데 2,200회 이상의 이제 시험 비행을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이 기간 중에 정말 다양한 시험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무장 투하 시험, 네. 기관총 발사 시험, 공중 비행 시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속이 됐을 때 뭐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다양한 시험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 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6대를 이제 만들어서 각각의 그 목적에 맞게끔 장비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달아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1호기 경우는 고도라든지 속도 관련된 이 추진 시험 위주의 이제 시험 장비가 이제 탑재가 돼 있다고 하고요. 2호기는 이제 하중 배수를 검증하는 하중 시험 그리고 외장 분리 시험, 고바등각 시험 등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3호기는 속도라든지 구조 하중 등 영역 확장에 대한 시험을 맡고 있는데 구조 하중 영역 확장 시험이라는 것은 이 전투기가 급기동을 할수록 이 중력 가속도의 몇 배 이 힘이 많이 걸리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체에 많이 부담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중력 가속도의 몇 배 이상의 힘이 주어지더라도 어느 정도나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시험을 하게 되고 4호기는 아까 원생님 말씀하신 첫 번째 복자기 두 사람이 이제 타는 거고요. 복자 형상 확인 또 하나는 이제 A사 레이더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5호기는 또 이제 단자기인데 여기 이제 A사 레이더도 항공전자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남아있는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공중구비 시험입니다. 그거 이제 중요하겠죠. 공중구비도 이제 예. 요즘 현대 전투기의 필수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이제 공중구비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진짜 그 1, 2, 3, 4, 5, 6호기 쭉 놓고 보니까 이 도색이 눈에 확 띄긴 하네요. 이게 다 뭔가 다른 만큼 의미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말씀대로 다 다른 도장이 예. 적용이 돼 있고요. 동체도 그렇지만은 이 수직미, 그 수직 꼬리날개라고 그러죠. 이 두 개 있는 거. 일단은 1, 2호기는 보람의 문양은 동일한데 하나는 회색이고 하나 노란색으로 돼 있고 또 3, 4호기는 보람의 문양과 흡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4대의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것도 이제 회색하고 노란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5, 6호기는 그야말로 이제 위장색 안 보이게 이렇게 좀 차별을 둔 상태인데 이거를 바탕으로 지금 어떻게 이제 양산될 전투기에 도색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도색을 할 것이냐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6대 시제기 비행 시험이 완료된 뒤에 이제 전투 상황에서 위장 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예. 눈에 띄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제일 흐릿한 거 5호기. 적에게 절대로 노출되지 말라고. 저 5호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투 능력 뭐 그런 거 감안하면 5호기 아니면 6호기. 6호기가 그래도 이게 좀 뒤에 보면 이 KF-21 이런 것 보이면서 예. 그나마 5호기는 너무나 실전 위주의 그런 디자인 같고요. 그냥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KF-21이라고 이거? 저는 이제 사실 실전에서 이 2호기나 4호기 같은 색깔을 전투기가 뜨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2호기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보람에 보기에 멋있고요. 예. 그런 다음에 옛날과 달리 뭐 근접 공중전이라든가 독파이팅이라든가 이런 눈으로 확인하면서 뭐 쫓아다니고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 2호기로 하자고 하지만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저 하늘에 떠 있으면 이거나 2번이나 5번이라면 안 보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예. 여러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여러분 의견도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영향 미칠 수 있는 사람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의 댓글을 관계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KF-21 이거 6대 있자 6기라고 해야 되나? 6기 있잖아요. 근데 더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8대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제작진에서 그래서 열심히 확인을 하셨어요. 네. 6대가 맞다. 6대가. 예. 네. 근데 8대 틀린 게 아니야. 왜? 2대가 더 있어요, 있기는. 8대, 있는데. 6대예요 그럼요. 근데 그 2대는 실제 비행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어. 어떤 용도냐면 구조 시험용 기초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니고 무기지만 조금 안쓰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 여러 이렇게, 가지 막 몰아넣고. 계속 이렇게 흔들고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이 기차가 도대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거를 그 비행기 요소마다 다 센서를 달아요. 수많은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적정, 하중, 수명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지상 시험용 기체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진동, 충격을 가하는 게 한 16,000차례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쓰럽다고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가혹하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항공전자 개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 비행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구조 시험만 하는 그런 용도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날 수도 없죠. 뭐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만신창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 마친 다음에는 뭐 연구라든지 아니면 전시용으로 아, 전시도 있겠네요. 예. 할 수 있죠. 비행 시험을 뭐 총 2,200여 회 한다고 하셨으니까 와, 시제기들 지금부터 뭐 엄청 바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 계획대로 이 체계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네. 방사청이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사전 준비를 거쳐가지고 그 KF-21의 양산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에 그 양산 계획을 승인을 받게 된대요. 제대로 되면. 그럼 이제 내년부터 KF-21 양산을 시작을 해서 2026년 후반기에 전력화 뭐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건데 일정대로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 기적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착착 진행되는 게요? 네. 그게 기적에 가까운 겁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업 초기에 실제로 예. 기적이 필요한 개발 일정이라 말을 들을 정도로 무리한 스케줄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보기에 최소한 개발 착수 전력화까지 15년 정도를 잡아야 혹은 그 이상 예. 걸리는 게 기본인데 우리는 2015년 12월에 개발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6년 만에 하늘을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반 이하의 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 계획처럼 지연 없이 착착 진행이 돼서 2026년에 전력화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예. 그들보다 빨리 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항공업계에서 KF-21 개발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기적하면 우리 한강의 기적 어디 빼놓을 수 없는데 뭐 사천의 기적이라고 해야 정말 대단합니다. 사천의 기적 좋은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예, 이 기적과도 같은 KF-21의 비상. 그런데 이제 무장부터 좀 체크해봤으면 좋겠는데 무장 시험도 짚어봐야겠죠? 네, 이제 KF-21이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계속 이제 잇따르는데 이 무장 분리 시험은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체 구조, 엔진, 공기 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제 무장 운용 관련된 항공 전자 시스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목적인데 단순히 뭐 미사일 발사하고 폭탄 떨어지는 게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실제로 예. 미사일 발사된 뒤에 발사한 항공기하고 충돌해서 사고 난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지난 3월 28일에 CJ-2호기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시험탄에 대해서 무장 분리 시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미티어는 이 공대공 미사일 중에 상당히 이 고성능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거리도 길고 예. 가격도 좀 비싸고 이제 그런 이제 미사일이고요. CJ-3호기는 이제 100여 발의 기관총 발사 시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4월에는 이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그러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다 갖추고 있고 미티어는 일단 미사일이 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다음에 엔진에 점화가 돼서 발사가 됐는데 AIM-2000은 여기 장착돼 있는 상태에서 점화가 돼서 예. 되고 이제 바로 발사가 되는 무장 분리 방식도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솔직히 꽉 채우면 미사일을 정말 무기를 달 수 있을 만큼 다 달면 어느 정도 장착 가능한 겁니까? 지금 미티어를 장착한 KF-21 동체 하부에는 네. 반매립 무장창이라는 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아, 반내립.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동체 내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레이더 반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KF-21에는 동체 하부 요 반매립 무장창에 4개 그리고 양날개에 각각 2곳씩 최대 8발의 공대공 무장을 탑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대지 전투 능력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양날개에 또 각각 한 발씩의 무장을 추가해서 이제 10발까지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전투가 될 건데 공대공, 공대지 뭐 다 필요하겠죠?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상반기까지 1단계 개발인데요. 그때 이제 그래서 KF 블록 1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공대공 능력 위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보신 중거리는 미티어, 단거리는 AIM-2000 그리고 이제 2026년까지 2년 동안 추가로 이제 블록 2 개발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공대지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폭탄이라든지 여기 뭐 미국제 GBU-10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또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공대지 무장을 이제 장착을 하죠. KF-21 개발이 갖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무기를 마음대로 달 수 있다. 소위 한국형 독침 무기들을 마음대로 달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국산 공대지 미사일 뭐 이런 거 개발했는데 KF-21이 없으면 우리가 기존에 미국에서 수입한 KF-16, 뭐 F-15K, F-35에 장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돼요. 우리 무기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모르니까 핵심적인 정보를 미국에 주면서 없애주면서 돈도 줘야 되는. 정보도 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정보를 줘야 예. 그쪽에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장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우리의 민감한 정보를 또 아무리 뭐 우방국이지만 미국이 우방국이라고 하지만 유출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우러스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이 타우러스 미사일이 F-15K에 장착되어 있는데 이 타우러스는 아시다시피 유럽제잖아요. F-15K는 미국 보잉사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 보잉사에 돈을 수백억 원의 돈을 주고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F-15K에 타우러스를 장착해 쓰고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왜 KF-21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한국형 뭐 독침 무기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미 완성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인 KGB가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타우러스인데 한국형 타우러스라고 불리는 이제 철룡, 공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또 개발에 착수한 공대함2 유도탄 그리고 한국형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들도 이제 KF-21에 다 장착이 이제 될 그런 예정인데요.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미 그 KF-21에서 발사한 고속 요격탄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이런 무기를 좀 개발 중입니다. 또 3년 전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던 그 극초음속 미사일 이것도 KF-21에서 발사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를 장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미 스펙이 빵빵한데 앞으로 계획도 진짜 뭐 창창한 우리 KF-21 이쯤 되면 해외에서 좀 입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폴란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 그래서 폴란드. 예. 아시다시피 폴란드가 이제 K 방산 대박의 주역인데요. 작년에 이제 124억 달러 예. 수출에 성공했고 올해도 이제 그보다 더 큰 2차 계약 이 뭐 잘 되면 남은 계약 전체가 한 최대 330억 달러. 와우. 보니까 뭐 35조가 넘는 이런 분인데 이 폴란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대요. 근데 폴란드는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이제 국영 방산 업체가 거의 다 휘어잡고 있어요. 아, 국영 방산 업체요? 예. 그러니까 뭐 육군은 물론이고 공군, 예. 뭐 해군까지 해가지고 PGZ라는 회사가 이제 폴란드 최대의 국영 이제 방산 업체인데 여기 회장이 이제 세바스찬 후바엑 회장이라고 계신데 이제 사실은 제가 한 인터뷰가 돼서 참 이게 국내 언론 인터뷰가 예.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작년 11월에 제가 이제 폴란드 방산 전시회를 갔었는데 예.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요청해서 했는데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KF-21 사업에 참여한다면 영광이겠다. 기쁨이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근데 이제 PG 회장이 그런 식의 언급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KF-21 참여 의향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뒤에도 이제 올해도 우리나라에 이제 왔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카이도 방문하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 KF-21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PGG 그룹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직도입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공동 개발 형태의 생산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개발에 일부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 현지에 생산해서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유럽 다른 나라 이 수출하는 데도 같이 해보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 이제 6월 초에 그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도 그때도 카이를 갔었는데 KF-21에도 높은 관심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폴란드는 어떤 전투기를 운영하길래 KF-21에 관심이 많을까요? 일단 폴란드의 현형 주력 전투기는 F-16CD 블록 52 플러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좋은 거 아닙니까 나름? 4세대 전투기로 분류가 되지만 네. A사 레이더를 탑재하지 않은 F-16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급 모델. 예. 그 중에서는 가장 이제 고성능 모델이고요. 그리고 F-35A 32대를 발주해서 내년부터 이미 인수가 됩니다. F-35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했던 그 네. FA-50PL 요거까지 이제 48대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폴란드 공군의 보유 전투기 규모는 이제 이것만 따져도 128대가 돼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예. 이런 상황이에요.
관심 가져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근데 폴란드 나름 그 전투기 전력이 빵빵한 것 같은데 4.5세대 KF-21 도입을 고려하는 5세대 전투기 도입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미 합참의장에 내정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 평일에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뭐 5, 6세 전투기 기본적으로 스텔스기잖아요. 스텔스기는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운용 유지비가 좀 줄었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는 네. 뭐 네. 그런 얘기 돈도 많이 나오는 거구나. 가고 정비 비용 예. 뭐 이런 것들. 미 의회에 GAO라고 있어요. 회계감사국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F-35 1시간 비행하는데 약 41,986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5,600만 원. 1시간에 예. 네, 하루가 아닙니다. 네. 1시간에 5,6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실 일이 남아 있는데 F-22는 얼마냐? 85,32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 아니 22하고 35하고 2배 차이 나요? 예, 그러니까 와.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예. 반면에 우리도 다수 갖고 있는 F-16은 26,927달러.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500만 원. 그러니까 확실히 싸죠. 1시간 기준이니까요. 이걸 30년 동안 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 비용이 장난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운용유지비도 중요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KF-21의 그런 비행 시간당 유지비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거는 아직도 이제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데 아마도 F-16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한 근접 항공 지원이라든지 단순한 정찰이라든지 이런 뭐 저강도 임무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가성비를 우리가 또 안 따질 수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KF-21에 대한 수요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뭐 유지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데 폴란드하고 이거 진짜 공동 개발 이거 그럴싸한 얘기 아닙니까? 뭐 한국형 전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제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참 좀 골치 아프잖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아예 폴란드가 좀 인수를 해가지고 2026년에 시작하는 그 KF-21 블록 2 사업부터는 본격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폴란드 정부 차원의 공식 요청은 접수된 적이 없지만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블록 2부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예. 혹시 뭐 안보기는 우리 폴란드 분들 믿습니다. 그런데 무장 외에 또 어떤 성능에 계속해서 폴란드가 우리 KF-21에 끌리고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블록 2는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블록 1하고 이제 예. 거의 비슷한데 레이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량을 통해서 이제 공대공 외에 이제 공대지 공대함 작전도 모두 가능한 그야말로 멀티롤 파이터가 되는 거예요. 다목적 전투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이 지금까지 알려진 지원을 종합해 보면 4세대 전투기인 F-16이나 동급의 4.5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보다 좀 우수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 그러니까 저피탐성이죠. 이게 이제 상당히 뛰어나다. 이거 우리가 이제 레이더에 부착되는 비행기 이제 크기를 RCS,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117의 경우는 이것도 뭐 추정치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 RCS가 0.003제곱미터인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거는 레이더에 야구공이 잡히는 정도 크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는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알려지기는 0.0001 밑에 0이 3개 소수점이야 0이 3개 이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진실 얘기는 조그만 곤충 수준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KF-21 RCS는 아직 본격적인 스텔스는 아니기 때문에 뭐 1제곱미터보다는 작은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용어로 표현을 한 게 있는데 KF-21의 저피탐 성능을 이제 스텔스기 수준인 로우 업저버블의 야구예요. 로우 업저버. 그거보다 직전 등급인 R는 뭐냐면 리듀스드 업저버블. 감소된 이제 뭐 탐지,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죠. R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게 KF-21이 그리고 단계적으로 성능 개량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에로 수준의 저피탐성을 갖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또 레이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게 지형 추적 비행이 가능한 이제 그런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의 이제 생존성도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화끈한 무장에 저피탄, 뭐 저고도 비행, 와 진짜 뭐 하나 빠지질 않네요. 뭐 동급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가격이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아, 좋은 거죠. 겸손한 가격. 예. 4세대 전투기지만 환골 탈퇴에 가까운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그래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기종이 있는데 이게 이제 F-16V입니다. F-16V를 보면 우리나라가 1990년대 중반에 KF-16 전투기 구매를 할 때 대당 460억 원 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예. 거의 같은 기종이 지난해 이제 불가리아 계약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 대당 2,100억 원이 되었어요. 오 이거 한참 떴는데요. 거의 또 4배 떴는데요. 물론 뭐 무장하고 군수 지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일단 주문량이 좀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주문을 해도 2028년이나 2030년에 받을 수 있대요.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F-16 생산 시설의 월 최대 생산 능력이 몇 대냐? 4대라고 합니다. 월 4대를 만들 수 있어요. 아 그것밖에 못 만든대요? 4대? 좀 너무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개량을 뺀 지금 신조기 물량만 160대가 밀려 있고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또 올라가는.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돈 많이 내고 늦게 받는 거죠. 예. 이런 좀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이 F-15V나 F-15EX 이런 기종들도 대당 가격이 8천만 원에서 9천만 달러라고 보니까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2017년에 카타르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24대에 60억 파운드를 지불을 했으니까 대당 약 3억 3천만 달러였고요. 라팔도 2022년 인도네시아 계약 기준으로 42대에 81억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것도 대당 2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고 예. 반면에 KF-21은 물론 뭐 아직 양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책정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무장과 군수 지원 옵션을 제외하고 전투기의 목표 가격을 얘기를 하면 8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최근 방사청 제출 자료에는 한 대당 880억 원 정도를 목표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것저것 더 붙어도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뭐 유럽제 전투기나 이런 거하고는 가격 경쟁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이 예. F-35A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많이 만들고 막 많이 팔리고 그래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경쟁이 될 것인지 좀 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죠. 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또 언급을 해야 이거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KF-21 솔직히 뭐 단점, 뭐 약점 뭐 이런 거 좀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죠. 이제 소재입니다. 하나는 소재.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카본 파이버 원쌤 잘 아시지만 이 탄소 섬유가 핵심 이제 첨단 소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항공, 우주 뭐 이런 쪽에 KF-21의 경우는 전체 중량의 13%를 탄소 복합체를 쓰고 있는데 다 국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 다 수입이에요, 수입.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네. 근데 국내에서도 이제 몇몇 업체들이 탄소 복합체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뭐 효성이라든지 과거에 비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이 트랙 레코드 이게 이제 적용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족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인증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딱 이게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중요한 부분은 다 해외 탄소 복합체로 제작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흥미로운 발표가 최근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역시 전공이신 원세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은 아니지만 예. 또 지난 5월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강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이제 가벼운 특성의 국산 탄소 섬유를 첨단 항공 복합 소재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탄소 섬유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항공기용 소위 그 CFRP를 만들기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CFRP란 거는 카본 파이버 리인포스드 플라스틱이라는 뜻입니다. 탄소 섬유 강화 복합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말 같지만은 탄소 섬유하고 플라스틱을 섞어가지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CFRP는 강도하고 탄성률을 강성이라고 그러죠. 강성이 높은 탄소 섬유하고 그 다음에 고분자인 수지 플라스틱 계통이 이제 복합된 그런 제품이다. 뭐 재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유사한 강성의 초고장력 강판에 비해서 일단 무게가 반 이하고요. 예. 그리고 일반 그런 금속재에 비해서 그 비강도, 비강성 이런 말을 하는데 비강도라는 거는 무게분의 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고 세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비강성이라는 거는 무게분의 그 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무게가 얇은데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부러지지 않는 거죠. 도로 이제 복원되는 힘이 강한 거죠. 그리고 뭐 피로 강도 이런 거는 말에서 나올 수 있듯이 이제 계속 사용했을 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그게 유지가 되느냐 강도가. 예. 그리고 내화학성, 이건 이제 부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얼마나 강한가,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볍고 강도와 강성이 뛰어난 만큼 1960년대부터 뭐 항공 우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뭐 로켓 같은 데도 쓰이고요, 또 국방 산업에도 사용이 됐는데, 197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 스포츠 레저 용품 이런 데도 많이 쓰였습니다. 왜 무슨 뭐 테니스 라켓 같은 거 탄소 섬유로 나오고 이런 거 옛날에 예. 나무로 하다가 다 바뀌었잖아요. 탄소 섬유 보시는 것처럼 실같이 생겼어요, 사실은. 아니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천같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본 자전거 프레임이 됐던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뭔가 소재로 제대로 단단한 소재를 쓰려면은 이제 중간 재료가 필요한데, ADD가 이런 국산 탄소 섬유를 기반으로 이제 중간 재료인 그 프리프레그를 제조를 하고, 요걸 바탕으로 고내열, 고인성 특성의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프리프레그란 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콘크리트에다가도 이 철근을 넣으면 몇 배가 강해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중간 재료를 만드는 게 그게 프리프레그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섬유 기반 뭐 항공 복합 소재 기술 이런 개발들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 의존하던 그런 소재들을 다 국산화하는 기회가 지금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KF-21에도 쓰고 예. 우주 항공 산업에도 쓰자, 이런 식으로 이미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첨단 과학기술의 산물 전투기는 프라모델로 재탄생되며 또 한 번 대중의 사랑을 받죠. 그런데 1986년 미국의 한 프라모델에서는 F-19라는 전투기 모형을 출시합니다. F-19? 근데 당시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쵸? 이 전투기는 실존하지 않는 그런 전투기라고 합니다. 미국 전투기 시리즈에서 이름조차 찾을 수 없는데 프라모델로까지 나왔던 F-19. 이게 도대체 뭔지 본방야사에서 알아봤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한 1급 비밀 군사기지 51구역. 갖가지 추측과 루머가 끊이질 않는 이곳에서 어느 날 검은색 전투기와 관련된 비밀 문건이 발견되는데요. 때마침 우연찮게도 난생 처음 보는 의문의 검은색 비행기를 보았다는 목격담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전역은 팔칵 뒤집히게 됩니다. 하지만 미 공군은 검은색 비행기는 실존하지 않는 전투기다라며 강력하게 부인하는데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 검은색 비행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서양에서 13은 불길한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한 미신에 불과하지만 프랑스에선 주소에 13을 쓰지 않고 이탈리아에서는 복권에 13이라는 숫자를 빼버렸죠. 미국도 예외는 없는데요. 국제선 항공기에 13번째 좌석이 없는가 하면 고층 건물엔 12층에서 14층으로 넘어가거나 12B층으로 표기하는 등 13이라는 숫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죠. 13 공포증은 군사 분야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미국 전투기 시리즈는 1962년부터 파이트의 약자인 F에 번호를 순서대로 붙여 기종을 구별하는데 여기서도 13은 가차없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F1부터 23까지 이어지는 전투기 시리즈 중 13 말고도 빠진 숫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19입니다. 아니, 13은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조종사들에게 불길한 숫자를 피하라는 의미에서 건너뛴 거라고 하지만 19는 대체 왜 빠진 거지 싶으실 거예요. 이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F-19를 일부러 감춘 것이다. F-19로 불리는 전투기가 있다는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당황한 미 군 당국은 러시아 전투기인 미구 19기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19는 건너뛰기로 했습니다라고 발표하며 의혹들을 일축시키는데요. 하지만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F-19를 둘러싼 의혹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80년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던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상대 후보였던 로널드 레이건에게 비환 A 폭격기 개발 계획 취소권으로 트집 잡히자 사실 그런 어설픈 폭격기 말고 제대로 된 걸 개발 중이거든 이라고 반박하며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을 폭로하는데요.
설상가상 전파를 산란시키기 위해 곡선을 많이 섞은 전투기라고 설명을 덧붙이기까지 했죠. 이 폭탄 선언으로 인해서 미국이 무언가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어림짐작할 수 있었고 그것이 F-19일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게다가 목격담까지 들려옵니다. 전 미 공군 조종사였던 마크는 퇴역 후 개인 비행기를 몰던 중 넬리스 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길이 65피트 정도의 난생 처음 보는 검은색 전투기 한 대를 발견하는데요. 이상함을 느낀 마크는 곧바로 넬리스 공군기지에 보고하지만 컨제탑에서는 그 어떤 것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죠. 그 사이 검은색 전투기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마크는 비행 직후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끌려가 감금되는데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본 것을 절대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말라 협박당하죠. 음모론이 점점 확산되던 가운데 생판 처음 보는 생김새의 전투기 프라모델이 출시되는데요. F-19 스텔스 파이터라는 이름의 검은색 전투기였죠. 보통은 전투기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프라모델이 출시되는 게 정석인데 아직 존재 유무도 확실치 않은 누구도 실제로 본 적 없는 F-19가 제작된 건데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폭로한 전투기 형태와 흡사했고 전 미 공군 조종사 마크가 하늘에서 마주한 정체불명의 전투기와 모습이 똑같았다는 거였죠. 발매와 동시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F-19 스텔스 파이터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느새 F-19는 실제하는 것처럼 세상에 알려졌고 프라모델뿐 아니라 게임, 소설에도 등장. 구소련은 물론 반미 국가들과 유명 밀리터리 잡지 회사들까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극비 프로젝트에 가담했던 필 슈나이더는 F-19가 미국 블랙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그 존재를 확실시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비밀 실험기지 51구역에서 한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엔 미국 정부가 F-19를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으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록되었다 했죠. 하지만 이후 정체물을 귀환에게 살해당하면서 진실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미국이 꾸민 대형 낚시였는데요.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F-19 음모론이 제기됐을 당시 로키드의 비밀개발부서 스컹크웍스는 미군의 지시하에 스텔스 전투기를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최초의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한다는 소리가 구소련의 귀에 들어가는 날엔 엄청난 성능의 요격기를 개발해 반격할 것이 뻔했기에 미국은 F-19라는 가상의 전투기를 만들어 화제거리를 돌리기로 합니다. CIA 요원들은 민간인 파파라치로 신분을 위장한 채 프라모델 회사와 밀리터리 관련 잡지, 뉴스 회사들을 찾아가 거짓 정보들을 흘렸는데요. 이 대형 떡밥을 사람들은 덥석 물었고 F-19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전투기가 되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려 전 세계를 속인 미국은 최고 기밀사항이었던 F-117 전투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구소련을 낚는 데도 성공하게 됩니다. 미지에 대한 공포심, 정보 비밀 무기에 대한 호기심, 평범하지 않지만 그럴듯한 생김새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F-19 스텔스 파이터.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F-19는 어딘가에 존재한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F-19는 단순히 일련 번호에서 빠진 전투기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은밀히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 무기였을까요? 이건 제가 좀 할 얘기가 있는 게요. 네. 80년대 말에 저 그 286 컴퓨터 처음 사고 거의 최초라는 게임 중에 하나가 F-19라는 게임이었어요. 그 F-19 스텔스 파이터라고 예. 그 F-19 몰고 가면서 뭐 이렇게 스텔스니까 뭐 레이더도 안 걸리면서 폭격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나오겠구나 하고 그리고 걸프전이 이제 몇 년 전에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F-19라는 스텔스가 나올 줄 알았더니 F-11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중간 숫자다 어디로 갔고 뭐 이런 식의 실망과 그리고 혼란에 빠졌었던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네. 본방 나서 얘기 그대로 지금 해주신 그대로입니다. 거예요. 그대로. 네.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지금요. 예.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기대했는데 나오지 않고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미국의 어떤 그 위장 작전에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KF-21에 우리 고유의 기술이 점점 이제 집약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폴란드 말씀드렸는데 폴란드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이제 KF-21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다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은 물론이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도 호환이 될 수 있는 기종이다. 그것도 이제 장점으로 꼽히는 거죠. 미국제 전투기를 주력기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라면 KF-21을 도입해도 이른바 인터오퍼러빌리티, 호환성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선호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FA50을 이미 도입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더구나 이제 KF-21을 선호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호환성 문제도 그렇고요. 예. 기본적인 어떤 뭐 기체에 대한 신뢰도 이미 있는 상태니까 몇몇 나라가 별자목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뭐 태국이 있는데요. 예. 태국이 이제 FA50 개량형인 T50TH를 도입을 했었고 도입하는 동시에 미국의 F-35 구매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주변국의 고강도 위협이 니네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판매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거절의 사유도 신기하네요. 니네 평화롭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급한 나라 많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거절을 하면서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의 FA50을 사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KF-21 블록 2 판매에도 승인을 뭐 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미국에서 보여줘가지고 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T50IQ를 24대 운영 중인 이라크 그리고 FA50PH를 12대 운영 중인 필리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필리핀 공군 대변인이 지난해 9월에 현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KF-21 인수에 관심이 있다. 인수가 이루어진다면 2027년부터 필리핀 공군용 KF-21을 도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의 제작사인 카이가 지난 2월에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인 아이더스 2023에 참가를 해서 제2의 그 중동붐 개척을 좀 다짐을 한 상황이고 또 첫 비행 1년 차에 접어들었던 지난 6월에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파리 에어쇼 2023에 또 참가를 해서 유럽 시장 마케팅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나는 뭐 경쟁국일 수도 있는 그 유럽 쪽에서 이런 행사까지 열었고. 근데 반응은 어땠답니까 그때? 영이 짐작하시겠죠. 반응 엄청 뜨겁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KF-21이 이제 블록 3 그다음 그 뒤 또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는데 이게 나오면 UAE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잠재적인 도입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3면 뭐 일단 뭐 스텔스 되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 공군에서 지난 6월에 KF-21 블록 3 개발 단계에 진입을 위한 소요 기획서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블록 1형은 스텔스 기술의 부분적인 적용, 블록 2는 스텔스 기술 추가 적용, 블록 3는 제한된 스텔스 기능 확보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이제 개량을 하는 게 이제 블록 3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블록 3는 스텔스 외에 블록 1, 2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블록 1, 2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컴퓨터하고만 연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블록 3는 호스트 컴퓨터 연동하고 터미널 연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센서 융합이 훨씬 향상돼 있는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F-35 스텔스처럼 이렇게 편대 단위로 센서 융합을 할 수 있다. 편대 단위로 센서가 다 융합, 통합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용량 고속 데이터 링크 통합하고 그다음에 멈티,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도 포함이 된다. 블록 3에는 이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KF-21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최신 트렌드인 멈티 빼놓을 수 없죠, 당연히. 당연하죠. 이 최근에 주요 선진국들이 집중하고 있는 트렌드가 6세대 전투기 개발이죠. 6세대. 예. 그 KF-21 블록 3에는 KF-XX라고 불리는 6세대 전투기 일부 요소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이제 하는데요. 6세대 핵심 요소는 인공지능 들어가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멈티 들어가고요. 이걸 이제 제한적이지만 일부 구현한다는 거고. 이때 이제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스텔스 기술을 얼마만큼 빨리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멈티라든지 대용량 지향성 데이터 링크라든지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이런 모든 운용 능력을 갖추는 게 KF-21 블록 4 한국형 6세대 전투기 KF-XX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좀 다뤘지만 KF-21N, 그러니까 KF-21의 함재기형,
그리고 전자전 능력을 가진 전자전기형 이런 다양한 파생형 개발도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최근 그 마지막 시제기 비상을 시작으로 해서 계획에 맞춰 착착 개발 중인 우리 KF-21 그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예. 개발도 잘 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무기들의 수출이나 이런 것도 잘 되면서 우리나라의 무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심지어는 뭐 자동차,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기술을 많이 인정받는 그런 토대가 다 이제 있기 때문에 KF-21이 이 마지막 이 부분에서 잘 준비가 돼서 양산 체계에 이제 안정되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만 갖춰지면 충분히 우리가 많은 나라에 또 수출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 전투기 개발에 바탕이 되는 이런 흐름은 굉장히 좋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군에서 지금 구상하는 게 KF-21 스텔스형이 2040년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 40년대면 벌써 지금부터 십몇 년 뒤 아닙니까? 형상도 스텔스 형상을 갖췄고 이제 조금만 개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더 좀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만으로 너무 작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인도네시아나 폴란드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 수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가격 그리고 이 핵심 소재인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라든지 이런 탄소 복합재도 이제 국산화해서 이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거 이런 것들도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유튜브 그리고 OTT 웨이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6대가 진짜 용재 나르는 날 진짜 저는 올해 국빈날도 기대가 됩니다. 국빈날에 예. 뭐 스포일러 아닙니까 이거? 아니 결정된 건 아닌데 얘기가 있긴 있군요. 말을 못 하시는데. 올해는 또 추석 때문에 9월 말로 땡겨서 한다고 하더라고요.